사약을 받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천하제일의 서예가 35살에 사약을 받은 왕자. 그런데 우리는 그를 거의 모릅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지워진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자라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도 짓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심지어 가야금까지 연주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갖춘 사람.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이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이름은 이용.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안평대군이라 부르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글씨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조선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나라의 위대한 서예가 조맹부가 완성한 송설체. 부드럽고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동아시아 최고의 서체입니다. 안평대군은 그 서체를 누구보다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법에서는 천하제일이다. 천하제일, 조선 한 나라가 아닙니다. 당시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최고라는 뜻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편의 시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글자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감성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녹아들어야 합니다. 안평대군은 그런 시를 수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림도, 음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는 예술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역량도 뛰어났습니다. 세종 제위 시절 안평대군은 회령을 비롯한 북방 지역 안정을 위한 경제소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복잡한 변방 행정을 훌륭히 처리해냈습니다. 더 나아가 훈민정음, 창제와 동국정운 편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의 탄생에 그가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예술가이면서 행정가, 왕자이면서 학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을까요? 왜 세종대왕, 수양대군, 단종의 이야기는 수없이 반복되는데 안평대군은 우리가 잘 모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인물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전하는 진실의 무게입니다. 1447년 4월 21일 밤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름이 사라지고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곳,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꿈속 그 낙원을 안평대군은 직접 거닐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꿈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 안평대군은 그 충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안견, 조선 초기 회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안평대군은 꿈에서 본 세계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복숭아꽃이 핀 숲, 산의 형태, 시냇물의 흐름, 그 세계 전체의 분위기까지 말로 꿈을 전달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그런데 안평대군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안견은 단 3일 만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3일. 현대 화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정도 깊이의 그림을 3일 만에 완성할 수 있냐고요? 대부분은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하지만 안견은 해냈습니다. 안견의 천재성도 있었겠지만 안평대군이 전달한 묘사가 그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의 안평대군은 스스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몽유도원도. 꿈속에서 논일던 도원을 그린 그림. 이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세종의 아들이 꾼 꿈의 기록이자 조선 최고의 화가가 그려낸 한 시대의 이상형입니다. 정치의 먼지와 권력의 소음에서 벗어난 순수하게 아름다운 세계. 꽃이 피고 물이 흐르며 사람들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세계. 그것이 안평대군이 평생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꾼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현실을 선물합니다. 몽유도 원도가 완성된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조선을 이끌던 최고의 지성들이 그 그림 앞에 모였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정인지. 이 이름들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학자들, 정치가들, 의인들입니다. 이들이 그림을 보고 그림 옆에 자신의 감상을 직접 써서 남겼습니다. 이것을 찬문이라고 합니다. 무려 20여 명의 엘리트들이 친필로 찬문을 남겼습니다. 한 장의 그림 안에 세종시대를 이끌던 최고 지성들의 글씨가 담긴 겁니다. 이게 단순한 그림 감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안평대군의 세계를 지지한다는 선언. 그 시대의 문학과 예술 모임 자체가 권력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누가 누구의 그림 앞에 모이는가? 이것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몽유도 원도에 찬문을 남긴다는 건 안평대군의 세계에 동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에는 이미 정치적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몽유도 원도 완성 3년 후인 1450년, 안평대군은 부암동 일대, 지금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무게정사라는 별서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10,000권의 책을 두었습니다. 10,000권. 조선시대에 개인이 10,000권의 책을 갖추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며 학문을 논하는 공간. 무게정사는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화살롱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최고 지성들이 모이는 문화 허브였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안평대군은 정말 순수하게 예술과 문화를 즐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정치적 야망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그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을 봐야 합니다. 세종으로부터 보옥을 받은 후 스스로 지은 호, 난간거사. 난간은 아름다운 구슬, 거사는 세상일에서 물러난 평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권력에서 거리를 두고 평범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영모를 꿈꾸는 사람이 이런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권력보다 예술과 학문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그런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즉위하고 조선 조정에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바람의 이름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뒤를 이은 문종도 재위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단종은 당시 12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어린 왕이 조선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왕이 어리면 주변 어른들에게 권력이 집중됩니다. 노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이 섭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안평대군과 정치적으로 연합했습니다. 몽유도 원도에 찬문을 남긴 김종서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같은 편이 된 겁니다. 한편 조선 조정의 다른 한켠에는 또 다른 세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무예에 뛰어났고 야망이 강했으며 권력을 향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에게는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안평대군의 예술적 재능이었습니다. 한 시를 자유자재로 짓는 능력, 천하제일의 글씨, 최고 지성들이 모여드는 무게정사의 문화적 위상. 수양대군은 그것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역사, 기록에 그 감정이 직접 서술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추적하면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는 책사를 찾았습니다. 한명회, 꼴람의 추천으로 수양대군 곁에 오게 된 인물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전략가입니다. 한명회는 안평대군의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몽유도 원도에 찬문을 남긴 20여 명의 명단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바탕으로 수양대군 편과 안평대군 편을 구분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사람, 회유해야 할 사람, 살려야 할 사람. 이것이 살생부입니다. 한 장의 예술적인 그림에 남긴 찬문 목록이 생사를 결정하는 명단으로 둔갑한 겁니다. 역사에서 이보다 더 냉혹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꿈을 그린 그림이 사륙의 명부가 된 순간입니다. 안평대군에게는 이혈로라는 탁월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조언을 제공했지만 역사의 흐름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끝까지 칼을 들지 않으려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는 칼을 들지 않습니다. 붓을 들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기점에서 붓은 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의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조용했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흐렸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설계한 계획,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 그리고 수양대군의 군사들, 그들은 먼저 김종서를 향했습니다. 김종서, 세종시대의 명장이자 단종을 보필하는 최고의 노신입니다. 두만강 너머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그 장군이 그날 밤 수양대군의 철퇴 앞에 써졌습니다. 철퇴로 살해했습니다. 그 순간 조선 조정의 권력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지자 안평대군 쪽에서 버텨줄 힘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비롯한 다른 노대신들도 차례로 숙청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이 하룻밤의 거사로 조선의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사의 성공 뒤에는 살생부가 있었고 살생부의 기초에는 몽유도 원도의 찬문 명단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술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그 도구가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권력.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안평대군이 목숨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종실록에는 안평대군이 영모를 꾸민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그 기록이 악의적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영모를 꾸미려는 사람이 스스로 지은 호가 난간거사, 즉 세상 권력에서 물러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모를 꿈꾸는 사람은 그런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에서조차 권력과 거리를 두려 한 사람이 영모를 꾸몄다는 기록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유정난의 승자, 수양대군이 훗날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편에서 쓴 단종실록은 안평대군을 영모의 주동자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지는 우리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역사를 읽는 우리에게는 그 판단의 몫이 있습니다. 계유정난 직후 안평대군은 유배되었습니다. 강화도 교동도, 한양에서 멀지 않지만 바다로 둘러싸인 섬, 그곳으로 안평대군은 끌려갔습니다. 시문을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감상하며 가야금을 연주하던 사람이 섬으로 유배된 것입니다. 무계정사에서 만 권의 책을 두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하던 사람이 이제 섬에 홀로 갇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1453년 10월 18일 안평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35세, 35살, 그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천하제일의 서예가, 조선 최고의 시인, 예술과 학문을 사랑했던 세종의 셋째 아들이
35살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평대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춘군이라고 불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의춘군은 진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들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아내와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궐람의 집 노비가 되었습니다. 궐람.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의 거사를 설계한 편에 있던 사람의 집에 안평대군의 처자식이 노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운명의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낳은 며느리와 손녀가 권신의 집에서 노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이 안평대군 가족에게 가한 결과였습니다. 안평대군이 세운 무게정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유정난 직후 즉시 철거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간, 만 권의 책이 쌓이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들던 그 문화의 요람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게정사에 있던 몽유도 원도를 비롯한 장서들은 황급히 고양현 대자암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양 근처 사찰인 대자암으로 급하게 옮겨진 것입니다. 안평대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워지고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이 살았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예술은, 역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35살, 그 나이에 쓰러진 삶. 여러분이 35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갈 곳이 너무 많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았던 나이. 안평대군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 쓰고 싶은 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그리고 싶은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역사 속 수많은 비극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입니다. 대자암으로 옮겨진 몽유도 원도. 그 그림은 한동안 그곳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안평대군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의 꿈은 사찰의 창고 한켠에서 조용히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불길은 나라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대자암도 그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의 화마 속에서 대자암은 불탔습니다. 그렇다면 몽유도 원도도 불탔을까요? 아닙니다. 몽유도 원도는 이미 그 이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나 혹은 불길이 번지기 전에 누군가의 손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더욱 기막힙니다. 1592년 남별궁에 주둔하던 일본의 총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평수가. 그가 몽유도 원도를 가져갔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세계. 조선 최고의 화가 안견이 3일 만에 그려낸 그 그림이 일본 총대장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사약을 받은 지 약 1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 나라 현에 있는 델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 꿈에서 본 조선의 이상향이 지금은 일본 대학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무엇인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몽유도 원도는 우리 손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존재했다는 사실, 안평대군이 그 꿈을 꾸었다는 사실, 안견이 3일 만에 그 세계를 그려냈다는 사실, 그리고 20여 명의 당대 최고 지성들이 그 그림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남겼다는 사실은 어떤 불길도, 어떤 약탈도 지울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 새겨진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안평대군에 대한 작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한편 안평대군이 남긴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1449년
안평대군은 불교의 살생을 경계하는 글을 썼습니다. 복원계살생문이라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은 글입니다. 이 책은 현재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 국내 유일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평대군이 직접 쓴 이 책이 지금까지 단 하나뿐이지만 남아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살생을 경계하는 글을 쓴 사람, 아름다운 꿈을 그린 그림을 남긴 사람, 그가 영모를 꾸민 야심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복원계살생문 하나만 보더라도 안평대군이 어떤 세계를 꿈꾸었는지가 보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며 예술과 학문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35살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남아 있으십니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나열로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묵직한 무언가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저는 안평대군의 이야기를 처음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왜 이런 사람을 지웁니까? 재능이 있고 덕이 있으며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35살에 사약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가 예술과 문화로 사람들을 모았고 그 모임이 권력에게는 이협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붓을 들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잔인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예술을 두려워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칼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권력은 직감적으로 압니다. 안평대군의 글씨와 시와 그림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그를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안평대군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될 사람이라면 살생부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명회가 몽유도원도 찬문 명단을 기초로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안평대군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의 논리에 의해 짓눌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의 거친 논리에 부딪혀 꺾이는 일이 있습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500년 전 조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반복될 수 있는 인간 역사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평대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꿈을 꾸었다는 것을, 그 꿈이 그림이 되었다는 것을, 그 그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임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빌미가 되었다는 것을. 몽유도 원도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은 그의 이름과 함께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이용, 호는 비해당, 난간거사, 매주컨, 천석주인, 천하제일의 서예가, 당대 최고의 시인, 예술을 사랑한 왕자,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 35살에 사약을 받고 생을 마친 조선의 왕자. 그러나 그의 꿈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몽유도 원도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은 없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 죽음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안평대군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안평대군의 이야기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진실만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안평대군을 기억했습니다.